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새빨간 거짓말. 2. 중국의 무지 은폐 방식. 3.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콘크리트와 철근 대신 양철통이나 스티로폼으로 빌딩 벽을 채우는 부실공사 현장들이 속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사 속도는 57층 건물을 19일 만에 완성할 정도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요. 하지만 건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 역시 중국을 따라갈 자는 없어 보입니다. 최근 광동 심천의 한 단지 내에서 실제 거주하던 아파트가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행히 사고 전 이상을 발견하고 부근의 주민들을 대피시켰기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살고 있던 집이 무너지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 붕괴로 인해 옆의 건물 역시 재난을 당한 셈인데요. 현장은 위험하기 짝이 없어 보입니다. 네티즌들 역시 품질 자체가 너무 걱정된다는 반응입니다. 다행히 건물이 붕괴되기 전 지하에서부터 이상한 굉음이 들려 주민들은 대피할 수 있었다는데요. 하지만 한순간 집을 잃은 주민들은 눈앞이 캄캄하기만 합니다. 굉음으로 참사에서 피할 수 있었던 이들은 식은땀을 쓸어넘기며 아파트 건설사와 관리업체에 죄를 물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이라고는 자신들은 아무 잘못이 없으며 건설사와 관리업체끼리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복장이 터져버리기 일보 직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넓기 넓은 중국 대륙에서 이 정도는 애교에 불과했습니다. 사람이 살기도 전에 짓자마자 무너진 아파트도 있다는데요. 창춘시에서는 아예 새로 지어진 10층 건물이 한 번에 무너지는 이 장면은 이미 인터넷으로 광범위하게 퍼진 상태인데요. 해양건설사는 해당 토지 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하며 건설 과정은 모두 합법적이었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누구랄 것 없이 부실공사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본 이들은 집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다 지어진 집을 일부러 붕괴시킬 수는 없다며 이들의 부실공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부실공사가 아니라 토지 문제였다는 말도 정말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토지 문제가 있는 장소를 선택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무지성으로 10층 건물을 올리는 것부터가 부실공사라고 불리워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변명도 변명에 반박하는 이들도 뭔가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누가 봐도 부실공사로 지어진 뻔뻔한 건물도 있었는데요. 하나같이 벽을 두드리고 있는 이들이 하는 말은 들리죠? 비었어요 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누수는 기본이고 이런 곳은 발이 닿기만 해도 사르르 무너집니다. 감히 문을 열고 나가다간 부상을 당하기 십상이죠. 충격적인 건 또 있습니다. 이건 하수관인데요. 원래 안에가 비어 있어야 하지만 이 관 안에는 진흙 무더기들로 꽉 차 있었고 거의 모든 관이 다 이 모양이었다고 하는데요. 벽에 발라놓은 시멘트는 손만 대도 눈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이렇게 작은 힘도 견딜 수 없는 이 아파트는 지방정부가 도시를 건설한 이후 원래 살던 농민들을 위해 건설한 아파트 단지인데요. 보상으로 받은 이 아파트는 단 하루도 살지 못할 만큼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어느 한 곳도 멀쩡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농민들은 그저 정부에 농락당했다는 생각만 들 뿐이었죠. 하기야 제 돈 주고 사야 하는 건물도 모래성 마냥 파스스 부서지는데 공짜 아파트는 볼 것도 없겠죠. 우리나라에는 깡개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는데 중국에는 깡개 모래 아파트라는 말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실공사 백태는 아파트뿐만이 아닙니다. 뜻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만든 기념비 역시 날림이긴 마찬가지인데요. 2013년에 세워진 항일전쟁 기념비마저 두부 프로젝트 즉 부실공사였습니다. 기념비는 일반적으로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견고한 하나의 건축물이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이 항일 기념비의 내부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기초에 외부 역시 돌로 덮여져 있어야 하는데요. 불과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자
대리석 접착제가 노화되어 외장재가 떨어져 나간 겁니다. 헬기 연비 자체의 상징적인 의미 때문이라도 품질에 더욱 힘썼어야 했지만 관계자는 우선 더 많은 돈을 버는 것만이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러다 진짜 두부로 건물을 올려버리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부실공사야 세계 어디에도 있고 우리나라 부실공사 또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대륙은 그 클래스가 아예 다릅니다. 이 정도면 곧 두부로 만든 건물이 나오거나 건축은 페이크였고 사실 인생의 무의미함을 상징한 행위예술이었다고 빡빡 우기는 중국 건설사도 나올 것 같은데요. 기가 차다 못해 헛웃음만 나오는 황당한 건설 현장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건축물은 중국인들뿐 아니라 관광객들까지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건축물이었는데요. 벽돌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은 줄 알았지만 벽돌 모양의 종이를 시멘트에 붙여놓았고요. 천장에 뭐가 있길래 손으로 잡아보았더니 전체가 다 무너져버립니다. 약간의 터치도 견딜 수 없는 기둥들도 있는데요. 이 돌담은 수리한 지 1년이 채 안 된 것인데 수절없이 무너져버립니다. 바깥쪽만 돌로 덮여있고 안쪽은 그냥 흙이네요. 기초가 전혀 없는 이곳. 미풍에 몽땅 무너져 내립니다. 겉으로 볼 땐 괜찮았는데요. 이곳에 시멘트는 하나도 없었네요. 마치 썩은 과일같이 이 다리 역시 그대로 무너져 내립니다. 손만 살짝 갖다 댄 것 같은데 와르르. 모두 뛸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다소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2층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관광지에 가실 땐 각별히 더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중국 난간은 결코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저는 동료와 함께 강가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난간이 끊겨버렸고 동료와 함께 강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실제로 이곳에 가본 기자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여전히 이 난간은 안전상 위험이 확실히 존재했는데도 심지어 아직 접근 금지 표시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안전보호를 위한 경고 표지판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죠. 이렇게 흔들리는 난간은 200m의 짧은 범위 내에서도 대여섯 군데는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실공사가 생기는 원인은 손으로 무너지는 기둥, 부셔지는 벽돌, 과자처럼 바스러져 버리는 벽돌, 그리고 물 함량이 훨씬 높은 품질제로 시멘트에 있었는데요. 강도 1도 견디지 못하는 최악의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경고할 수도 지탱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강풍, 지진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엄격하기로 유명한 중국 당국은 강력한 권력으로 이런 걸 안 잡고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깃돈이라도 받아먹고 호의호식 하는 걸까요? 물론 이렇게 두부처럼 지어진 집에 중국인들만 살고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괜찮겠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이런 중국의 갑간 재료와 노동력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할 수 없을 텐데요. 하물며 먹는 것으로도 장난질하는 중국인데 건물이라고 뭐가 다를까 싶기도 하네요. 한국 LNG선을 무섭게 추격해오던 중국이 엄청난 결과에 충격을 받고 있어 화제입니다. 프랑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수주를 늘려왔지만 올 1분기 황당한 실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새로운 유형의 선박에서도 자금을 쏟아부어 한국을 추격했지만 이것 또한 대규모 불량이 터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중국의 합동 견제를 한국이 극복한 상황인데 조선업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중국 조선사들의 대형 LNG선 수주량은 6척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5척으로 크게 늘며 한국을 추격한 바 있습니다. 국내 조선 3사의 건조 일정이 꽉 차 한시가 급한 선주들이 중국 조선사 문을 두드렸고 프랑스 GTT가 중국 조선사들을 밀어준 것도 큰 이유라는 분석입니다. LNG 운반선의 꽃이라 불리는 기술은 바로 화물창을 정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모스형 화물창을 앞세운 일본의 동무대였으나 선체와 화물창을 일체화해 적재 용량을 약 40% 늘린 네임브레인 기술이 등장하면서 판도가 바뀐 바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 기술을 개발한 프랑스 GTT와 1979년 기술협약을 체결하며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2013년에는 세계 최초로 LNG 운반선 육상 건조에 성공했으며 LNG 운반선은 한동안 한국조선사 차지였습니다. 작년에도 전체 LNG 운반선 발주량의 70%를 쓸어 담았죠. 글로벌 선주들도 수십 년간 쌓인 신뢰 덕분에 해당 화물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GTT 화물창 라이선스의 90%는 한국조선소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프랑스가 LNG 화물창을 독점하다 보니 가격 협상력 역시 막대한데 국내 조선사들은 기술 라이선스로 성가의 5%가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막대한 로열티까지 주며 손익분기점 맞추기도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GTT는 한국 조선사의 실적은 개의치 않고 갑질을 했습니다. 화물창이 고장 났을 때 GTT 본사 기술자를 부르도록 강제하는 조향 등을 삽입해 기술 지원 서비스에서 추가적으로 이득을 것입니다. 수리 난이도와 관계없이 비용이 집행돼 조선업계에 불만이 쌓여왔습니다. GTT는 지난해 LNG 운반선 162척에 대해 탱크 설계를 수주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수해로 LNG선 발주량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GTT는 1분기에도 20%가 넘는 성장세를 기록하며 약 1,1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중 한국에서 발행한 금액은 900억 원 수준입니다. 연간으로 봤을 때 3,000억 원 이상을 과도하게 뜯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2020년 GTT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기술 지원 서비스를 끼워 파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과징금 125억 원을 부과하면서 말입니다. 대법원까지 간 분쟁은 최근 GTT의 패소로 일단락됐습니다. 기술 지원을 따로 구매할 수 있어 어느 정도 이익 회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GTT는 국내 조선사들이 자체 화물창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못마땅해 했고 이에 의도적으로 중국을 밀어주는 전략을 썼습니다. 지난해 장난, 달엔 장수조선소의 화물창 라이선스를 발급했던 것입니다. 장수조선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LNG 운반선 4척을 수주했는데 GTT는 이달부터 화물창 설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업 관계자는 GTT가 라이선스를 준다고 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오랜 기간 쌓인 노하우가 있어야 건조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동시다발적으로 중국 업체가 제작에 나선 데는 GTT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소에 파견된 GTT 직원이 제작 과정을 지켜본 후 중국 조선소 쪽에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기술을 받은 중국 조선소들은 작년에 대폭 수주를 늘린 바 있습니다. 2021년 7.8% 점유율에서 작년에 30% 가까이 끌어올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첨단 설비를 도입하고도 기술력이 부족해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GTT가 중국을 밀어줬음에도 올해 들어 중국의 성장은 멈칫하고 있습니다. 1분기 글로벌 LNG선 발주량의 95%를 한국이 따낸 것입니다. 글로벌 발주량 156만 CGT 중 한국조선 3사는 148만을 수주했습니다. 척수로 환산하면 19척 중 17척을 수주한 것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이 10척,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각각 4척과 3척을 수주했습니다. 호동중화가 올해 초 LNG선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린다고 발표했지만 중국에 맡기는 선사가 크게 줄어들어 난처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언론에도 대서특필되며 현실을 한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슷한 상황은 메탄올 추진선에도 발생하고 있는데 미래는 어느 정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연료로 주목받는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에서 한국은 누적 50% 이상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에 메탄올 추진선을 시작했지만 한국은 이미 2013년부터 진행해 왔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은 메탄올 추진 PC선을 세계 최초로 수주해 2016년 인도했고 2021년에도 세계 최초로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을 제작해 지금까지 가장 많은 54척을 수주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순에는 HMM이 1조 4천억 원 규모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9척을 발주했죠. 한국조선해양 측의 7척,
HJ중공업이 두 척을 맡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에 한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놀라운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거센 견제에도 수주 대박을 터뜨린 것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석 달 남짓 기간에 수주 목표 절반가량을 채웠는데 지난 20일 기준 총 64척의 선박을 수주한 상황입니다. 금액으로는 77억 2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올해 수주 목표치 157억 4천만 달러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죠. 한국조선해양의 세계 자회사 중현대삼호중공업이 전체 수주를 견인했는데 올 들어 30척의 선박을 수주하며 현대중공업 10척, 현대미포조선 24척 수주량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30척 중 19척이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이고 LNG 운반선 7척, LPG 운반선 2척 등이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은 고부가 가치 선박이라며 이니 3년치 일감을 확보해 수익성 위주로 선별 수주 중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한국조선해양의 실적 전망치를 보면 올해 8천억 원 흑자로 돌아서고 향후 2에서 3년간 수조원의 이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이 한국조선해양 주식을 꾸준히 매집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한국의 메탄올선 발주를 가장 많이 한 곳은 덴마크 해운업체 머스크입니다. 머스크는 LNG 연료를 건너뛰고 메탄올 추진선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세계 최초로 한국조선해양과 1만 6천 TEU급 8척 건조 계약을 했는데 이때도 1조 6천억 원 상당의 초대형 수주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1만 7천 TEU급 6척을 추가로 발주했죠. 앞서 발주한 물량까지 더하면 총 19척을 안벽이장공 한국조선해양에 맡긴 것입니다. 최근에도 머스크는 최대 8척 규모의 메탄올 추진선 입찰을 진행 중인데 한국조선사 두 곳이 최종 후보군에 올라 있습니다. 8천 TEU급으로 수주 규모는 1조 원 안팎입니다. 중국 업체들도 100억 원 정도 낮은 가격으로 경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과 메탄올선 건조 경험 등에서 역량 차이가 크기에 국내 조선사가 100억 원 정도는 기술력으로 커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그룹은 작년 4월에야 메탄올 추진 1호기를 진수해 시문전에 들어갔죠. 현대중공업이 2016년에 진수한 것에 비해 6년 이상 뒤처져 있습니다. 중국 조선사는 선박 건조 비용의 60% 정도를 은행에서 조달해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 제대로 건조를 못한다면 은행마저 부실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는 메탄올선에서도 중국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신사 CMA는 지난해 8월 중국 다롄조선에 10억 달러 규모 메탄올 추진선 6척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초 마크론 프랑스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프랑스 선사 CMA가 중국 선박그룹 CSSC에 4조 원 규모의 발주를 했습니다. 12척의 메탄올과 4척의 LNG 추진 컨테이너선을 수주한 것입니다. 중국 조선업계 단일 수주 물량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메탄올선은 장난조선과 다롄중공업이 각각 6척씩 건조를 맡을 예정입니다. 이는 중국 측이 에어버스 160대를 구매한 것에 대한 화답 성격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프랑스 CMA 그룹은 중국 선박그룹 CSSC의 주요 파트너사로 지난 10년 동안 70척 이상의 친환경 컨테이너선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국영선사인 코스코, COSCO 또한 자국 조선사의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발주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코스코사는 세계 2위 해운동맹 오션 얼라이언스에 속해 있는데 여기에는 프랑스 CMA, 대만 에버그린 등이 포진돼 있습니다. 즉 중국과 프랑스가 선박 운영과 건조에서 한국을 밀어내려 하는 상황입니다. 올 4월 들어 신화 파이낸스 등 중국 매체들은 메탄올 추진선이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새로운 전쟁터가 됐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2위 머스크, 3위 CMA, 4위 COSCO, 그리고 8위 HMM 등 세계 10대 컨테이너 선사 중 4곳이 메탄올 추진선에 합류해 있습니다. 클라스 리서치는 2026년까지 한국과 중국 조선에서 건조될 메탄올 추진선이 약 100척 정도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메탄올 추진선 시장에서 경쟁력이 입증된다면 향후 무탄소 연료인
암모니아, 수소 추진선 분야에서도 앞서갈 것으로 보는 상황입니다. 암모니아는 유독성 물질인 탓에 국제규범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으며 수소는 극저온 기술 등 고도의 보관 설비가 필요합니다. 반면 메탄몰은 상온에서도 액체 상태로 존재해 연료로서 취급이 용이하죠. 그동안 메탄올은 생산 단가가 높고 질소산화를 배출량이 많아 한계가 있었지만 주 원료인 천연가스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단가가 낮아졌고 연료 분사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차세대 선박 연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에 글로벌 선주사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1분기 발주된 컨테이너선은 모두 37척인데 이 중 무려 21척이 메탄올 추진선입니다. 해운업계는 국제회사기구 IMO의 규제 방침에 따라 탈탄소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선박의 97%는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벙커CU를 연료로 문양하고 있습니다. 황산화물은 대기오염 물질 중 하나로 빗물과 섞여 산성비를 내리게 하고 물과 반응해 대기오염 물질인 에어로솔을 생성합니다. 이에 국제기구는 벙커CU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려 하고 있습니다. IMO는 2008년 대비 선박 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7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 선박이 새로 건조되면 20에서 30년을 운항하기에 현 시점부터 건조되는 선박은 2050년 기준 환경규제에 맞춰야 합니다. 이에 탄소 배출이 적은 메탄올이나 암모니아, 수소연료 등 무탄소 선박 도입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은 LNG선뿐 아니라 메탄올에서도 중국보다 앞서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조신소가 프랑스 CMA와 합심을 한다 해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2017년 중국 조선사가 프랑스 선사 CMA로부터 수주했던 9척의 LNG 추진 컨테이너선 또한 수년간 인도가 지연됐었죠. 프랑스가 반대급부를 챙기기 위해 기술도 없는 중국에 발주하고 있지만 이는 항상 혹독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이 말 그대로 초대박이 났습니다. 한국이 무심코 헐값에 사들인 아프리카 광산들. 이 광산에는 금도 없고 다이아몬드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은이나 동, 구리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탐내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초대박 잭팟이 터졌습니다. 이에 그동안 한국의 뒤통수를 쳤던 미국과 리튬을 무기로 한국에 보복을 해왔던 중국이 비상사태에 빠져버렸는데요. 곧 한국의 1위 기업이 바뀐다. 근거 없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의 1위 자리를 지켜온 삼성전자. 그런데 앞으로 몇 년 뒤에 1위 기업이 더 이상 삼성전자가 아니라 LG가 된다고 발표한 전문가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바로 전기차 시장이 2030년이면 무려 3,500조 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3,500조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의 현대차와 기아차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놀라운 전망도 나왔습니다. 18일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리포어트링커,기 발표한 세계 전기차 산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30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규모는 2조 7천억 달러, 약 3,508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는 지난해 예상 시장 규모인 5,438억 달러, 약 706조보다 무려 5배나 성장한 규모인데요. 전기차 시장 발전 대표적 요인으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교통 문화와 기후 변화를 예로 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심화되면서 대중교통을 꺼리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가운데 기후 변화의 심각성까지 대두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발전을 주도할 업체도 공개했습니다. 총 594개 기업을 검토해 17개로 추스렸습니다. 현대차, 기아를 비롯해 엑셀그룹, 알타모터스, BMW, BYD, 콘티넨탈, 포드, 제너럴모터스, 마인드라 일렉트릭 모빌리티, 닛산, 테라, 테슬라, 토요타, V모토, 폭스바겐, 볼보 등이 꼽혔는데 이 중에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역할이 가장 주목된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압도적으로 화려하고 세련된 디자인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성능의 배터리와 실내까지 갖추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 전 세계 자동차 전문 매체로부터 세계 1위라는 수식어를 받으며 테슬라마저 꺾는 놀라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 배터리는 더 강력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기술력 세계 1, 3위가 바로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SK온이고 이들의 수주잔고, 즉 이 세 개의 한국 배터리 회사가 앞으로 전 세계 자동차 회사에 공급할 규모가 이미 1,0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SNE 리서치는 앞으로 추가 주문이 한 건도 없더라도 한국의 배터리 3사는 2030년까지 공장을 100%로 가동할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구 역사상 이렇게 강력했던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이렇게 3,5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전기차 시장을 한국이 독식하게 될 것이 아니고 왔는지 인플레이션법을 만들어 현대차의 뒤통수를 치고 배터리도 세부 조항을 여러 추가해 한국산 배터리가 미국 시장을 독식하지 못하도록 충격적인 방법으로 깎아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술 더 뜹니다. 배터리의 핵심 재료인 리튬. 이 리튬을 통제하여 한국에 보복 조치를 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리튬 광산을 싹쓸이하여 한국이 배터리 최강국이 되지 못하도록 한국으로의 수출을 통제하려 하는 충격적인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중국이 2025년까지 세계 리튬 생산의 3분의 1을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13일 보도했습니다. 스위스 투자은행 IB, UBS 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 기업들이 자국과 외국의 광산에서 지난해 19만 4천 T의 리튬을 생산했으며 2025년까지 생산량을 70만 5천 T로 늘릴 것이라면서 이같이 관측했습니다. 리튬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전 세계 핵심 광물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한 상태입니다. 배터리 양극재에 쓰이는 리튬과 코발트의 경우 중국 재련 의존도가 60% 안팎일 정도로 높습니다. 특히 전기차 성능을 결정하는 양극재 핵심 소재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NCA, 전구체의 중국산 비중은 99.99%나 됩니다. 중국을 거치지 않고서는 광물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셈입니다. 이는 중국이 2000년대 초부터 천연자원 매장량이 풍부한 중남미와 아프리카를 집중 공략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중국개발은행 수출입은행은 매년 최대 90억 달러씩을 이들 지역에 대한 자원 개발에 투자했고 이를 통해 핵심 광물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BYD는 현재 아프리카 리튬 광산 6곳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지난달 아프리카 17개국의 채무 23건을 면제한 것도 이들이 중국의 빚을 갚지 않는 대신 중국이 아프리카 광산개발권을 99년간 독점하는 충격적인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이죠. 자, 그런데 결국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중국과 했던 계약들을 모두 취소하고 한국의 세계 최대 규모의 광산들을 모두 줄 수 있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한 것인데요. 한국은 초대박이 나버렸습니다. 아프리카는 2차전지 소재가 풍부한 곳입니다. 코발트는 DR콩고가 전체 매장량의 약 56%인 350만 톤을 보유하고 있고 망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가봉이 전 세계 매장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니켈은 전 세계 매장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남아공과 마다가스카르가 주요 생산국이며 리튬은 짐바브웨가 현재 세계 5위 생산국입니다. 흑연은 모잠비크, 탄자니아를 중심으로 전 세계 매장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프리카에는 2차전지 소재가 풍부하지만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물론 행정의 불투명, 파이낸싱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 환경인 열악한 상황입니다. 보츠와나, 남아공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아프리카 자원부국들의 부패지수와 사업 용이성 지수는 세계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돈 몇 푼 빌려준 뒤 자신들의 항구 점유권 99년과 광산 독점 개발권 99년을 가져가 버리는 중국의 만행에
결국 아프리카 시민들이 폭발한 것입니다. 사모아 공화국은 이미 중국 관련 사업 부채가 대외부채 절반에 육박하자 사모아 첫 여성 총리는 1대1로 사업을 전면 보류한다. 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한 뒤 한국의 2차 전지 소재 관련 광산 개발권을 한국에 전부 줄 수 있다는 파격적인 소식을 전했고 스리랑카도 중국 국영기업에 개발권을 넘겼다가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면서 스리랑카 대통령은 몰디브로 도망갔습니다. 이후 새로운 스리랑카 정부는 중국 대신 한국의 광산개발권을 팔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몰디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1대1로 사업으로 진 빚이 나라 전체 GDP를 넘어서 버리자 국가부도 사태를 선언한 뒤 중국이 아닌 한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현지 언론들의 보도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국들이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한국에 호의적인 이유는 한국은 그동안 중국과는 달리 아프리카 국가들을 마음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진심이 통한 것이죠. 아무런 대가도 없이 아프리카의 병원과 학교를 세워 아프리카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주었고 식량이 부족해 하루에도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아프리카에 한국산 쌀을 개량해 아프리카 기후에서 최적화된 쌀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 결국 아프리카에서 한국산 쌀이 넘쳐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 덕분에 앞으로 몇 년 뒤면 아프리카에서 밥이 없어서 굶어 죽는 이는 없어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아프리카에서 다른 나라로 쌀을 수출하여 부유한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기적이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기적을 만들어준 한국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보답을 하겠다며 현재 이렇게 중국과의 광산개발 독점권 계약을 파기해버린 뒤 한국에 몰아주는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한국의 대박 행진은 아프리카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리튬 염호지하에서 뽑아올린 염수를 저장해둔 호수. 원래는 이곳을 중국이 비싼 값을 쳐주겠다며 아르헨티나로부터 사들이려 했습니다. 염호의 면적은 25,500헥타르로 서울 면적의 3분의 1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포스코가 결국 이곳을 중국보다 더 비싸게 돈을 지불하고 사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죠. 자, 그런데 포스코가 이곳을 인수한 뒤 추가 탐사를 해보니 원래 추정 매장량보다 무려 6배가 많은 리튬이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염호는 소금호수라는 명칭과 달리 지하에 리튬을 함유한 염수가 매장돼 있는 곳입니다. 수백 m 깊이로 구멍을 뚫어 뽑아올린 지하 염수를 사용합니다. 매장량 측정 방법도 같습니다. 이전 소유 업체는 탐사공을 15곳만 뚫었습니다. 반면 포스코는 2년간 탐사 범위를 넓혀 30개를 더 뚫었습니다. 300에서 400m 깊이까지만 뚫은 기존 업체와 달리 포스코는 600m까지 파내려갔습니다. 그 결과 추정 매장량은 220만 T에서 1350만 T로 늘었습니다. 초대박이 난 것이죠. 호주에서도 잭팟이 터졌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리튬 광산이 모여있는 호주가 한국의 리튬 광산 개발권을 쥐어주며 동맹관계를 과시했습니다. 호주는 최근 수년 동안 한국산 탱크부터 시작해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로 자국 군대를 도배시키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리더니 이번에는 미래산업의 쌀로 불리는 리튬마저 한국에 몰아주기로 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호주 정부는 한국 기업들은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라며 한국과 사업을 함께하면 막대한 돈을 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도 완벽하게 보존되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